2024년 겨울 서울 외곽 보병사단. 새벽의 정적. 아주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수도방위 사령관이요? 크크크, 아주머니 같은 아줌마가 위조 신분증 들고 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여자가 별 3개라고요? 웃기시네. 돌아가세요. 지금 당장요. 패딩 점퍼에 손에 든 보온 도시락 가방. 누가 봐도 평범한 40대 후반의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꺼내든 것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계급장이 박힌 군 신분증이었죠. 위병소 병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죠. 나야. 지금 즉시 출동해. 오늘 부대 하나 조지러 간다. 1시간 후 그 부대는 지옥이 됐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새벽 5시. 박지영 사령관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겨울 새벽 특유의 칼바람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죠. 베개맡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3주 전이었습니다. 이상해. 박지영은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평소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꼭 카톡을 보내왔거든요. 입대한 지 벌써 8개월. 한 번도 이렇게 연락이 뜸한 적이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며 박지영은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늘 엄마 나 괜찮아라고 말하던 아이. 무릎이 까져도 친구들과 다퉈도 절대 먼저 힘들다고 말하지 않던 성격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조여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지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정복을 입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베이지색 패딩 점퍼와 검정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그저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박지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 하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늘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밥이나 싸가지고 가자. 부엌으로 향한 박지영은 정성스럽게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메뉴들. 김치찌개용 돼지고기, 계란말이, 멸치볶음. 이 녀석 또 살 빠졌을 텐데. 도시락을 싸며 박지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입대 전 마지막 식사 때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전 9시. 서울 외곽모 보병사단. 12월의 군부대. 건조한 겨울바람이 철조망을 스치며 휘잉 소리를 냈습니다. 위병소 옆 태극기가 펄럭이고 멀리서 구보하는 병사들의 하나, 둘, 셋, 넷 구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지영은 차에서 내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초병이 경례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준혁 일병 면회 왔습니다. 박지영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초병이 명부를 확인하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면회 불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위병소 바로 옆 면회실에서는 분명히 다른 병사들과 가족들이 즐겁게 웃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초병은 대답 대신 어깨에 달린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휘통제실 면회 관련 민원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당직 사관이라고 소개한 상사 하나가 위병소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동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교활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동철 상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준혁 일병 면회 왔다고 하시는데요. 이동철 상사는 박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박지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철 상사는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부대 사정이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어떤 사정이죠? 다른 병사들은 면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박지영이 면회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동철 상사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 박준혁 일병은 면회가 안 됩니다. 더 물으실 거 있으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지영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독 자신의 아들만 면회가 안 되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수도방위 사령관 박지영 중장입니다. 이동철 상사가 신분증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갑자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요? 크크크. 아주머니, 지금 저 놀리시는 겁니까? 이동철 상사가 신분증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말했습니다. 위조 신분증 가지고 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 범죄인 거 아세요? 위조라니요? 그게 무슨... 박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도방위 사령관이 일개 보병사단까지 와서 아들 면회? 크크크 말이 됩니까? 이동철 상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초병들과 면회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게다가 여자가 중장이라고요? 별 3개? 크크크. 야, 이거 봐라. 진짜 잘 만들었네. 이동철 상사가 주변 초병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킥킥거렸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말해요. 얼마 주고 만들었어요, 이거?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12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박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28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자제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동철 상사. 그녀는 그의 이름표를 또렷하게 읽으며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계급장, 부대마크, 얼굴.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로 면회 신청하세요. 신분증 돌려주시겠습니까? 박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아, 네. 여기요. 이동철 상사가 신분증을 던지듯 건네주었습니다.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손이 미끄러웠네. 크크. 박지영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신분증을 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지갑에 넣으며 이동철 상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진짜 민폐예요, 민폐. 박지영이 뒤돌아 걸어가는 동안 이동철 상사는 동료들과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야, 요즘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오네. 여자가 중장이래. 크크크 수도방위 사령관이래. 정신 나간 여자 아냐? 크크크.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박지영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정문 주차장 오전 9시 30분. 차 안에서 박지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준혁이만 면회가 안 되는 거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박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아,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즉시 헌병 수사관 2명 데리고 출동해. 네? 지금 당장이요? 오늘 부대 하나 조진다. 30분 후 현장에서 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지영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실로 뛰어갔습니다. 옷장에서 정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장을 달고 각종 휘장을 정확한 위치에 부착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수도방위 사령관 박지영. 28년 군 생활의 위엄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동철 상사. 박지영이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개긴 건지 똑똑히 알려주마. 그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오전 11시. 보병사단 정문. 검은색 군용 차량 세대가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먼저 헌병단장 김철수 중령과 수사관 2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완전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 수도방위 사령관 박지영 중장. 별 3개가 12월의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위병소의 초병들이 검은 차량을 보자마자 긴장했습니다. 뭐야 저거? 군용 차량인데. 번호판 봐. VIP 차량이다. 그때 차에서 내린 인물들을 본 순간 초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별 3개. 중장이었습니다. 차렷. 경례. 초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이동철 상사가 위병소에서 나왔습니다. 야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말을 하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박지영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별 3개. 그리고 그 얼굴. 1시간 전에 자신이 정신 나간 여자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동철 상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사령관님 경례. 헌병단장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주변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동철 상사도 반사적으로 경례를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박지영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이동철 상사. 박지영이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네, 사령관님. 이동철 상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떨렸습니다. 1시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그게 위조 신분증이라고 했나? 여자가 중장이냐고 비웃었나? 정신 나간 여자라고 했나? 이동철 상사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박지영은 무표정하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이동철 상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부대 출입을 허가해. 네. 즉시 허가하겠습니다. 이동철 상사가 허둥지둥 위병소로 뛰어갔습니다. 박지영이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철 상사. 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내 거는 나중에 따로 처리한다. 이동철 상사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부대 내부로 들어선 박지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2월의 혹한 속에서 병사들이 이곳저곳에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군화가 얼어붙은 땅을 밟는 소리가 퍼덕퍼덕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박준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중령. 예, 사령관님. 박준혁 일병 찾아. 알겠습니다. 김중령이 주변 병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일병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병사들이 웅성거렸지만 명확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령관님 박준혁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박지영이 직접 그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있나? 병사가 움찔하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박지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병원? 언제부터? 열흘 정도 됐습니다. 무슨 일로? 병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다쳤습니다. 어떻게? 박지영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해. 어떻게 다쳤냐고. 병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구타당했습니다. 박지영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구한테? 이동철 상사한테요. 박지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병원 위치.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박지영이 김중령에게 명령했습니다. 김중령, 여기 상황 파악해. 나는 병원 다녀온다. 그리고 박지영이 위병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동철 상사가 창문 너머로 이쪽을 힐끔거리다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숨었습니다. 저 새끼 도망 못 가게 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오후 12시 30분. 국군수도병원. 병원에 도착한 박지영은 간호사에게 박준혁 일병의 병실을 물어봤습니다. 4층 408호실이라는 답을 듣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지영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얼굴 왼쪽에 커다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아직도 부어 있었고 오른팔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갈비뼈에도 금이 갔는지 몸통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준혁아. 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혁이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어떻게 알고? 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박지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말하면 더 심해질까봐. 누구한테 맞았니? 이동철 상사요. 박지영의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계속 사적인 일을 시켜서. 제가 거절했거든요. 어떤 사적인 일? 상사 집 청소하러 가라고 하고 개인적인 심부름도 시키고 상사 아이 학원 픽업도 시키고 상사 와이프 마트 장보기까지. 박준혁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밤 불러내서 때리고 욕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새벽 3시까지 얼차려 시키고 쓰러지니까 발로 밟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는 걸 알면 더 심하게 괴롭힐까 봐요. 야, 너 엄마 백 믿고 까불어? 이러면서 특혜 받는다고 다른 병사들한테도 왕따 당할까 봐. 박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애들도 똑같이 당하나? 네. 근데 다들 무서워서 말 못해요. 한 번 신고했던 애는 더 심하게 당해서 다들 그냥 참아요. 그 새끼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했니? 몇 개월 됐어요. 저만 특별히 심하게 미워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합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박준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지영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 엄마가 해결할게.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용감했다. 박지영의 목소리에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동철 상사는 오늘 끝이야. 그리고 그 새끼 방조한 놈들도 전부 다 끝이야. 엄마가 직접 끝내줄게. 병실을 나서며 박지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후 3시 보병사단. 병원을 나선 박지영은 곧바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상처 입은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특히 깁스한 팔과 시퍼런 멍자국들, 붕대로 감긴 몸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 김중령이 달려왔습니다. 사령관님, 상황 파악 완료했습니다. 말해. 이동철 상사의 상습 구타 확인됐습니다. 피해 병사가 박준혁 일병 외에도 최소 5명 이상입니다. 박지영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증인은 4명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서진 중이라는 초임 장교가 자발적으로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목격 증거와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합니다. 데려와. 잠시 후 한서진 중위와 피해 병사 4명이 박지영 앞에 섰습니다. 김민수 일병, 최영호 일병, 정우진 일병, 이재현 일병.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지영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긴장 풀어. 너희들 잘못 없다. 병사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지금부터 너희가 당한 일 전부 말해. 하나도 빠짐없이. 김민수 일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활관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고 밤 10시에 불려나가서 1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계속. 주먹으로 발로.
겨울이라 연병장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거기서 원산 폭격시키고 중간에 쓰러지면 또 때리고 최영호 일병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상사 집 이삿짐 옮기는 거 거절했다가 그날 밤에 4시간 동안 얼차려 받고 중간중간 맞았습니다. 정우진 일병. 저는 상사 아이 학원 데려다 주라는 거 운전면허 없다고 했더니 뺨을 계속 때렸습니다. 귀가 일주일 동안 안 들렸어요. 이재현 일병. 저는 팔굽혀펴기 500개 시키고 중간에 쉬면 발로 등을 밟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요. 박지영이 한서진 중위를 바라봤습니다. 중위는 한서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중대 소대장입니다. 이동철 상사가 병사들을 폭행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이동철 상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야, 박준혁. 토요일에 내 집 와서 청소해. 안 오면 죽는 줄 알아. 상사님, 그건 부당한 지시 아닙니까? 뭐? 부당하다고? 야,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퍽퍽퍽 때리는 소리와 함께 박준혁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픕니다. 닥쳐. 더 맞고 싶어? 박지영의 눈빛이 살기를 띄었습니다. 됐어. 충분해. 김중령. 예, 사령관님. 지금 당장 국방부 감사실하고 군검찰에 연락해. 그리고 이 부대 전 간부 비상 소집이야. 알겠습니다. 한서진 중위. 예, 사령관님. 왜 진작 신고 안 했나? 한서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갓 임관한 초임 장교라서 고참 부사관한테 변명은 됐고 박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나선 건 잘한 거야. 근데 다음에 이런 일 보면 그 즉시 신고해. 잘못 보고도 묵인하면 공범이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한서진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지영이 피해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동철한테 당할 일 없다. 내가 보장한다. 혹시라도 보복당하면 나한테 직접 연락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5시 보병사단 대강당. 부대 곳곳에서 비상소집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간부 즉시 대강당 집합. 반복한다. 전 간부 즉시 대강당 집합. 간부들이 하나둘 강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부터 소위까지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이동철 상사도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황명수 중대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리는 걸 보니 내심 불안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정각. 박지영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정복 차림. 별 3개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 박지영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모든 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부대에서 수개월간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사적 제재가 있었다.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박준혁 일병을 포함해 최소 5명 이상. 박지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이동철 상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해자는 이동철 상사. 이동철 상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동철 상사 앞으로 나와. 이동철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안 들려? 앞으로 나오라고. 박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동철 상사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중간에 2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박지영이 파일을 열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첫 번째 사진. 김민수 일병의 등 사진이었습니다.
등 전체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최영호 일병 팔뚝 곳곳에 손가락 자국처럼 생긴 멍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정우진 일병 얼굴, 뺨이 퉁퉁 부어오른 사진. 그리고 이건 박지영이 마지막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준혁 일병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습이다. 깁스한 팔 붕대로 감긴 몸통, 시퍼렇게 멍든 얼굴.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동철 상사. 할 말 있나? 그건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이동철 상사가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박지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동철 상사의 목소리가 강당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박준혁. 토요일에 내 집 와서 청소해. 안 오면 죽는 줄 알아. 상사님, 그건 부당한 지시 아닙니까? 뭐? 부당하다고? 야,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퍽. 아픕니다. 닥쳐. 더 맞고 싶어?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동철 상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되냐? 박지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수개월 동안 무고한 병사들을 때리고 사적 노예처럼 부려먹었어. 박준혁 일병은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그게 사과로 끝날 일이냐? 이동철 상사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제발. 박지영이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비굴하게 굴지 마라. 이동철 상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직위의 죄다. 헌병대의 인계에서 구속수사 들어간다. 군사법원 가서 제대로 심판받아. 사령관님. 그리고 박지영이 다른 간부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황명수 중대장. 황명수 중대장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남의 일인 양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호명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사령관님, 저는. 나오라면 나와. 황명수 중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준혁 일병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고받았지? 네. 그렇습니다. 입원 사유도 알았고 구타로 인한 상해라고. 그런데 왜 상급 부대에 보고 안 하고 묵인했나? 황명수 중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서진 중위한테 뭐라고 했지? 부대 이미지 생각해서 조용히 처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황명수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가 구타당해서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조용히 처리해라. 박지영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병사 안전보다 부대 이미지가 더 중요했냐? 아닙니다. 그런 뜻이. 변명하지 마라. 너는 직접 때리진 않았어. 근데 알고도 묵인했잖아. 그건 공범이야. 황명수 중대장이 고개를 완전히 떨궜습니다. 박지영이 강단 앞으로 나와 모든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잘 들어. 강당이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두겠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 명령이 정당해야 복종할 가치가 있는 거야. 부당한 명령은 명령이 아니다. 그리고 잘못을 보고도 묵인하면 공범이다. 박지영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 아니 모든 부대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계급, 직책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 내 말 명확하게 들렸나? 들렸습니다. 간부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박지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에 전화한다.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국방부 감사실입니까? 수도방위 사령관 박지영 중장입니다. 모 보병사단에서 상습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 발생했습니다.
즉시 합동수사팀 파견 요청합니다. 피해자 다수, 증거 및 진술서 완벽히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동철 상사, 은폐 지시는 황명수 중대장입니다. 군검찰에도 동시 통보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박지영이 다시 선언했습니다. 이동철 상사. 네네. 즉시 직위해제. 구속수사 후 군사법원 회부. 이동철 상사가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황명수 중대장. 네, 사령관님. 즉시 직위해제. 징계위원회 회부. 황명수 중대장도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서진 중위. 한서진이 긴장하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로서 특별 보호 조치 받는다. 헌병대 협력 장교로 임명한다. 한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박지영이 마지막으로 모든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일 똑똑히 기억해라. 너희가 지켜야 할 건 부대 이미지가 아니라 병사들이야. 해산.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철 상사는 헌병에게 연행되어 끌려갔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황명수 중대장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박지영이 나가려는데 피해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최영호, 정우진, 이재현 일병. 네. 사령관님. 박지영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 일병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더 이상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끝났다. 박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누구한테든 또 당하면 나한테 직접 연락해.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박지영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편하게 복무해. 에필로그 3개월 후. 2025년 3월.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동철 전 상사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 폭행, 직권 남용, 사적 제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군에서 불명예 제대, 전과자가 됐습니다. 황명수 전 중대장은 강등 및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은폐 지시와 묵인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한서진 중위는 모범 장교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 관리를 받으며 안전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동철 상사가 사라진 후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 같이 해결하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4월. 박준혁이 완전히 회복해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박지영이 직접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차 안에서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니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준혁아. 박지영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부당한 거 거부한 거 그게 용기야. 엄마는 그냥 뒤처리한 것뿐이야.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앞으로 나도 엄마처럼 될게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 그게 바로 군인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봄날, 박지영은 수도방위 사령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령관님, 다른 부대에서 비슷한 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지영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세 보고해. A부대에서 상사가 병사들 상대로. 됐어. 출동 준비해. 오늘도 조지러 간다. 전화를 끊고 박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복 상의를 걸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의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야. 매일 지켜내는 거지. 박지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늘도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방위 사령관. 그녀가 있는 한 병사들은 보호받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시원하다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